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92부 배신의 징조, 모문용의 수상한 움직임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627년 6월 조선에서 벌어진 정매년 전쟁이 일단락 지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명예 천계지가 살아있었던 그 시점이었죠. 또다시 조선의 국경지대인 의주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요. 이번엔 또 뭐였냐? 전쟁 기간 내내 근거지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조선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모문용. 지원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온갖 폐악질을 부리고 다녔죠. 근데 그 모문용이 이제 와서 부랴부랴 대군을 이끌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모문용은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정매년 전쟁 동안에 그야말로 해적이나 다름없었죠. 말 그대로 모해적의 시대라고 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조선의 변경 지역을 노략질하면서 정말 온갖 만행들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특히 이제 무고한 조선인들의 수급을 잘라서 이것을 자신의 정가인 양 포장해가지고 선전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후금이 조선인들을 자신들의 인구를 편입시킬 목적으로 처음에는 조선인들한테 변발을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 혹은 점령한 지역들,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싹 다 머리를 밀어서 변발 모양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들을 다 데려가지 않고 그냥 놔두고 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시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다양한 일이었죠. 하지만 안심하기 일렀던 게 얼마 뒤에 들이닥쳤던 모문용이 이들의 수급을 잘라서 자신의 전공량 포장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해서 뭐 전공을 갖다가 보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서반에만 웅크리고 있는 게 좀 눈치가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문용이 나름대로 이제 꼼수를 부리는데 그게 뭐였냐? 어차피 전쟁은 거의 다 끝났고 후금 군대는 지금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렇다면은 압록강 건너에 있는 국경지대에 후금군은 얼마 없겠네? 그럼 요거는 한번 건드려 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다 끝물에 와가지고 군함 50여 척을 이끌고 조선의 국경지대인 의주에 상륙을 해서 여기 이제 진용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당시 모문용의 군대는 그 수만 많았지 이거 진짜 오합지졸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조선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말 그야말로 경악에 빠지게 되거든요. 모문용이 하도 큰 소리를 치길래 뭔가 좀 이제 제대로 된 전투력을 갖추고 있겠거니 했는데 계속 뭐 주기적으로 역관이나 혹은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모문용이 진용을 한 번씩 살펴보고 와요. 와서 하나같이 하는 보고가 뭐냐면은 이거 뭐 개판 5분 전이더라. 제대로 병장기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군사들은 훈련도 안 돼 있고 그야말로 오합지졸 완전히 거짓대나 다름없다. 그런 인지의 보고서가 조선 조정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 여기서 삥 뜯어고 간 거 가지고 도대체 뭐 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모문용의 군대는 그야말로 무장을 하지 않은 민간인에게만 한없이 강하고 후금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말 그대로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그런 전형적인 오합지졸 무능한 군대였다는 거죠. 자, 모문용이 대군이 의주에 상륙하자 이를 감지한 후금군은 기병 20여 기를 보내서 정찰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뭐 말 그대로 정찰을 목적으로 온 병력이었는데 진짜 놀랍게도 모문용이 이 후금의 정찰기 20여 명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땀날아가지고 무기를 버리고 그대로 군함에 올라가지고 도주를 하는 아주 추잡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 황당한 졸전으로 모문용은 체면이 아주 크게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곧 그를 덮쳐오게 되죠. 그게 뭐였냐? 바로 천계제의 붕어였어요.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천계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수도 없이 거론했다시피 모문용은 그간 조선에서 얻은 물자로 좋게 말하면 얻은 거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삥을 뜯은 거죠. 그걸로 환관 위충현의 환심을 사가지고 출세의 가도를 달려왔다는 거죠. 하지만 새롭게 숭정지가 즉위를 하고 위충현을 비롯한 엄랑 라인들이 싹 다 일망타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문용의 입지도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숭정지는 이 엄당 라인들을 있는 대로 다 찾아가지고 요절을 낼 생각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요서 지역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었던
원숭아니 본국으로 급하게 소환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모문영 또한 그런 꼴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문영에게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가도라는 특수성이었어요. 이 가도는 요동에서 도망쳐온 한인들의 은거지이죠. 사실상 최후의 보루였는데 그래서 명목상으로나마 요동수복을 부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최전방 전척 기지 역할을 하는 요소 지역하고는 좀 비교하기 어려운 상당히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가도 자체가 조선으로부터 대여받은 섬이다 보니까 본국인 명하고는 거리가 좀 있었고 후금 쪽에 더 가까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순정제 입장에서는 모문영이 아무리 이게 좀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갑자기 그를 호출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가도는 모문영이 아니면 통제가 안 되는 곳이었고 이거 자체는 맞긴 맞았어요. 현 시점에서는. 그럼 새로 대체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마땅한 인물도 현재로서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문영이 그동안 하도 명의 조정에다가 기만적인 보고를 올려가지고 이때 명 조정의 인식이 뭐였냐면은 가도의 모문영이 조선을 지켜주고 있다. 만약에 가도가 사라지게 되면은 조선은 홀라당 후금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상당히 좀 사실과는 다른 그런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도가 어떤 식으로 몰락하고 최후로 맞이했나를 생각해보면요. 거꾸로죠. 조선이 무너지면 가도는 그냥 끝장이에요. 그게. 거꾸로인데 얼마나 모문영이 그동안 명조정에다가 허풍을 잘 쳤는지 반대로 모문영 덕에 조선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거꾸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문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보다 더 많은 양의 물자를 조선으로부터 얻어내서 즉 삥을 뜯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또다시 명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를 하자.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문영은 엄당이냐 독림당이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지위만 유지하고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면 된다. 만사 오케이다. 라는 생각이 만땅이었던 전형적인 소인배였죠. 이후로부터 모문영은 걸핏하면 조선의 갖가지 명목으로 물자를 뜯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모문영이 가장 탐을 냈던 게 뭐였냐면요. 조선이 애석하기도 그렇게 부유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애지간하면 조선에서 나오는 거는 명에서도 다 나오는 거고 또 조선은 물자가 그렇게 많은 나라도 아니고 상업이 발전한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특산품 몇 가지가 있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당시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나름 이제 높게 평가하는 특산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조선의 인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삼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 틈만 나면 조선 조정이 인삼을 달라라고 그렇게 토색질을 일삼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엄청난 압박감에 조선에서 파견한 회례관 황후가 참다 못해서 항의를 해요. 당시 상황을 이제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도독이 또 말하기를 귀국에서 중국에 보내는 사신들은 품질 좋은 인삼을 가지고 가서 모조리 중국 문신들에게 바치는데 나는 이곳에 있으면서 귀국에 많은 힘이 되고 있는데도 준 적이 없으니 이 역시 섭섭하다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 사신들이 명에 가게 되면요. 여비로 인삼을 챙겨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삼을 현장에서 팔아가지고 대금을 마련해서 그걸로 이제 여비를 써라.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가다 보면은 로비도 해야 되고, 그죠? 떡값도 이제 발라야 되고 기름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인삼이 이런저런 용도로 쓰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조선 사신들이 명예 갈 때 보니까 아니 인삼을 그렇게 많이 들고 갔는데 나 한 상자만 주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동안 지가 뜯어간 건 생각을 안 하고 이런 뻔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황후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신이 답하기를 우리나라의 물력이 탕갈되었으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이익을 탐내하는 하배들이나 하는 짓이니 우리 임금이 어떻게 알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후가 이렇게 둘러댄 거죠. 그럴 리가 없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괄의 난 그리고 정묘년 전쟁 좀 더 멀리까지 올라가면은 임진년 전쟁의 여파에서도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고가 거의 탕진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인삼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가가지고 쓰겠냐? 그럴 리가 없다. 잘못된 소문이다. 그렇게 이제 선을 그으면서 나중에 이제 뭐라고
조선 조정에다 얘기를 하냐면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척의 일국의 장수라는 게 하는 짓이 마치 이익이나 탐내는 장사치나 다름없다. 이렇게 모양 빠지는 인간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모문용이 자신이 조금 잘한 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서 생색을 내면서 저렇게 탐욕스럽게 끝도 없이 무언가를 요구를 하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비판도 하고 한탄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죠. 물론 모문용 면전에서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요. 자, 모문용은 어쨌든 황후가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죠. 정확히는 조선 조정에 대해서 이제 앙심을 품은 건데요. 이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모문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천문을 딱 보니까 매우 불길한 징조가 있다. 그래서 조선 조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내 조언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다면은 조선의 종묘사직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야 이건 진짜 거의 뭐 폭언이죠 폭언. 폭언에 가까운 정치적 공갈을 일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이런 폭언을 듣고서도 주먹이 온다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원체 모문영이 명예 고관들하고 인맥 라인이 두껍기 때문에 이거를 감히 정면으로 덤벼들었다가는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이 아예 명하고의 관계를 끊고서 명을 적대시할 요량이 아닌다 하면은 이거 참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1628년 10월 모문용은 날이 갈수록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급기야 이거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다니게 됩니다. 무슨 말까지 하게 되냐면요. 모문용이 조선의 역관이었던 장해충에게 이런 말까지 해요. 내가 당신한테만 살짝 하는 얘기인데 후금이 장차 나를 갖다가 유해처럼 만들려고 한다라는 어마무시한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해란 도대체 무엇이냐? 유해는 사람 이름인데요. 좀 옛날 역사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옛날에 와난 아구타가 한번 금을 건국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누르하치가 건국한 금을 이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후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와난 아구타가 건국한 금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북송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정강의 변이라고 하죠. 중국 역사상 진짜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최악의 굴욕 사건 중 하나인데 이 정강의 변이 일어난 다음에 송은 이제 수도를 남쪽으로 옮겨가지고 남송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원 지역. 사실 당시 금 입장에서는 아직은 중원을 통치할 만한 준비가 정확하게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자. 여기를 한족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나름의 이제 한족 지도부로 구성된 괴뢰국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괴뢰국이 대제였어요. 그리고 이 대제의 황제 자리에 누구를 임명을 하냐면은 항복해였던 북송의 관료였죠. 유예라는 인물을 여기에 임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괴뢰국 대제는 얼마 안 가서 남송의 악비에게 대대적인 공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비, 한세충 이런 장군들의 활약으로 대제는 점점 밀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유예는 얼마 안 가서 몰락을 해가지고 황제 자리에서 잘리고 일단 왕으로 이제 전봉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이 유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문용이 왜 이 유예를 언급을 한 것이냐? 사실 모문용은 이것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후금의 지원을 받아서 과거 유예가 금의 지원을 받아서 대제의 황제가 된 것처럼 자신 또한 어떻게 되겠다? 명황제로 대입하는 또 다른 황제가 되고자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이었다는 거죠. 이건 거의 뭐 반역에 준하는 발언이었죠. 이 말을 들은 인조는 모문용을 두고서 야 저거 진짜 완전 막장 오면 막장 아니냐? 이게 사람이냐 도대체? 신하된 자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갖다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가 있냐? 하면서 굉장히 이제 넌더리를 내게 돼요. 야 저 인간은 이건 말도 안 통하고 이게 진짜 막장 중에 막장이다. 저런 인간은 상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인조도 점점 이 모문용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죠. 실제로 뭐 이런 소문도 돌았던 모양이에요. 모문용은 천계지가 붕한 이후부터 도저히 신하된 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람된 행동들을 계속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소문도 도냐면은 모문용이 천계지가 세상을 뜨자 당연히 이제 신하된 자로서
조의를 표해야 되죠. 하지만 그러지는 못할 망정 어차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보는 사람도 딱히 없겠다. 그러니까 마구 풍악을 울리면서 주연을 베풀면서 노는 등 신하의 본분은 한참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떠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모문용의 이 같은 행태가 조선 조정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런 소문들이 조선에서만 퍼지는 걸로 끝나진 않겠죠. 당연히 이것이 어디에도 이제 퍼지게 되냐면은 국경을 수비하는 명예 장수들 귀에도 이 좋지 못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소문을 가장 먼저 접할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분이죠. 숭정지로부터 가까스로 신임을 회복해서 물론 완벽하게 회복한 건 아니었지만 일단은 이제 봉합을 했잖아요. 갈등을. 자, 그렇게 해서 요서지역으로 되돌아온 원숭한 연일 들려오는 수상한 소문을 인해서 모문용을 극도로 경계를 하게 돼요. 쟤 도대체 뭐한 놈이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1629년 4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원숭아니 계속 이제 이런저런 정보들, 소문들을 수집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야, 이거 모문용 그대로 놔둬서 안 되겠다. 얘 이러다 사고치게 생겼는데? 만약에 모문용이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후금을 쳐부수고 요동을 수복한다면 참 좋겠지만 지금 아무리 봐도 모문용이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그리고 실체적인 성과를 올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원숭아니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방인 조선국에도 갖가지 민폐를 끼치면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저거 완전히 시정잡배가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모문용이 조선의 역관 앞에서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자신이 제2의 유해가 되겠다. 이거는 후금과 통보를 해가지고 그쪽에 붙겠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숭아니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여겼던 거죠. 즉 최악의 상황에는 모문용이 후금 측에 붙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모문용이 정말로 후금 측에 붙어버린다면은 단순히 요동수복의 걸림돌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문용은 어쨌든 막대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력은 오합지졸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막대한 규모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다면 후금이 모문용의 함대를 손에 넣는다면은 이 함대를 이용해서 어디를 공략하는 것도 가능하냐면은 명예, 산동, 반도나 그 밖에 해안가 연안 일대를 갖다 공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즉 본국의 측면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숭아는 결국 모문용을 이대로 놔둬서 안 된다. 따라서 모문용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결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원숭아니 모문용에게 서신을 보내서 당신 좀 나 좀 보자, 만나보자라고 하면서 회견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원숭아니 모문용을 산동반도 일대로 불러서 여기서 회담을 갖기로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원숭아는 본인뿐만 아니라 전체의 운명도 좌우해버리는 그런 굉장히 큰 사건이 됩니다. 과연 원숭아는 모문용을 어떻게 처단을 할 것인가? 그리고 모문용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